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 서상범입니다. 아이고. 예, 저는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2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과 물류에 전문 특화돼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기업 육성 정책하고 공급망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도 이제 방금 정우성 교수님께서는 공급망의 리스크 관리, 기업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 그거에 대한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EX로 전환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는 좀 거시적으로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변화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또는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전략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플랫폼화해서 정책적으로 서포트할 것인가. 근데 이제 결국에 그 대상은 이제 기업들이 그 수혜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 PPT는 제가 이제 제미나이에다가 원고를 주고 요약해서 몇 페이지로 만들어 달라 했더니 만들어 준 거를 손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틀을 잡아주고 그렇게 한 것들은 이제 제미나이가 해줬는데 그런 면에서는 AX 기반의 PPT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의 자의라기보다는 타이에 의한 글로벌 생산 거점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하에서 국가물류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재편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안에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포팅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전략들을 이제 정책화하는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배경 및 필요성부터 이제 대응 전략 및 시사점이고요. 앞에 사실 배경 및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의 목적은 사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의 완벽한 공급망 체계 구축,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의 경제를 보면 사실은 자국 생산은 사실 무기 말고는 거의 자국 생산을 안 하죠. 대부분 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수입해서 소비하는 그런 이제 체제가 수십 년 이상 구축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미국도 이제 이 국가 간의 어떤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편 기본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자국으로의 어떤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수출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의 생산도 그동안 일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동남아를 통한 생산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또는 이 물건에 대한 그런 어떤 비우호국 배제 조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산업의 어떤 생산 생태계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저런 압박들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제조 생태계 자체가 이동하게 되고, 제조 생태계의 이동은 결국은 물류 네트워크의 변환을 이제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안정되게 그 해당 국가에서의 생산 시스템을 안정되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물리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심화라든가 또는 이제 특정 어떤
부품 요소들에 대한 규제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원가 구조의 변화라는 이제 그런 변화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미국의 어떤 자국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은 공급망의 이원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투트랙과 공급망의 이원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투트랙 물류 체계의 고착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물량의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무결점의 어떤 공급망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자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미국이 지정한 어떤 우방 국가 내에서 그렇게 이제 생산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이제 부품 단위 또는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증빙까지 요구하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상대할 땐 저렇게 상대해야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구축해 놨던 글로벌 사실은 공급망 체계들은 이미 이제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체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미국으로 가는 것들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 네트워크도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갖고 있었던 어떤 물류 네트워크적 관점에서의 자산들을 충분히 사실은 잘 지켜왔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리스크는 미국 내에서의 많은 생산과 제조 활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물류 거점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롱비치 항의 TTI 터미널에 대한 운영권 상실, 예전에 이제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때는 사실은 많이 못 느꼈는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 저때 저 터미널 운영권을 넘겨준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훨씬 더 큰 리스크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이제 현지에서의 얘기고, 우리가 사실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과 관련된 공급망의 어떤 전체 체계는 우리의 항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의 수요처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수출입 인프라는 과연 지금 변화하는 그런 물류 네트워크의 재편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 수출입 인프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물량의 거의 98, 99%가 항만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항만 운영의 근간이 되는 항만 배후단지의 과연 부가가치 창출의 역량들이 과연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데, 그 열악한 거의 원인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몇 년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들어온 물건을 다시 꺼내서 그냥 내보내는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항만 배후단지가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선진국의 어떤 배후단지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하면 우리는 물량을 많이 취급은 하지만 거기서 그럼 돈을 벌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어떤 국부나 또는 어떤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과거의 연구지만 싱가포르나 로테르담 항 같은 이제 글로벌 경쟁 항구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물류 활동의 비율들이 거의 한 15에서 20%, 많은 데는 25에서 30%까지도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 수준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저거보다도 더 부가가치의 비중들이 낮은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이 항만 배후단지의 역할들을 보면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다시 반출이 되거나 또는 국내로 들어가고 또는 국내에서 나와서 해외로 나가는 그 과정에 이 항만 배후단지가 수입화물과 수출화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 안에서 저 3번과 관련된 반입돼서 부가가치의 어떤 가공들을 거쳐서 반출되는 저 과정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종속적인, 물량의 종속적인 그런 이제 이 항만 배후단지 또는 항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 뭐 그 선대가 다른 항구로 이동한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 항만은 사실은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수출하는 부분들을 이 항만 배후단지와 연계해서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항만 배후단지에서 뭔가 가공해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항만 배후단지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이 선사나 이런 부분에 종속되지 않은 그런 이제 독자 생존형의 항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올해 4월에 이제 국제물류진흥구역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발효가 됐고, 실제 발효는 이제 내년 4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올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쯤에 이 동북아물류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국제물류진흥구역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법제화가 돼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 항만이나 공항의 어떤 배후 부지를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이 인프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이따가 이제 전략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이슈 및 실태들을 보면 뭐 과거에 이제 우리의 미국을 상대할 때 우리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저기 이제 LA 롱비치항, 이 서안에 있는 항구들이 사실은 중심 항만이었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소비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절로 들어와서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 전역에 뭐 철도를 이용해서 뿌린다든가 아니면 저 시카고에 이제 시카고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물량들을 뿌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포인트 중심의 그런 이제 물류 네트워크가 운영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국의 동남부 선벨트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제조 거점들이 사실은 저렇게 입지를 해 있고, 제조 거점이 입지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수많은 부품과 원부자재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이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조지아의 서베너항을 이용하는 이런 이제 이 우회형 이런 이제 물류 체계가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의 투자라기보다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이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서 가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멕시코에 일부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진출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의 제조 거점들이 미국 또는 중미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주로 이 가전 쪽에서 뭐 LG전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 오스틴 공장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가 해외에서의 어떤 제조 거점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있어서의 이 부품과 관련된 공급망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이제 새로운 공장들이 자동차에서 들어가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배터리 2차 전지가 함께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전력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제 전기와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진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상황들과 함께 그러면 무역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뭐 자국 중심의 그 공급망을 갖추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사실은 생산체제의 이동이라는 것들은 1, 2년 내에 될 수는 없고,
보통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압박을 하니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이제 점유율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뭐 HBM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만 등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수출과 관련해서 급부상하고 있고 베트남이 이제 중국이 압박을 받으면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부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제조 루트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아세안과 대만이라는 어떤 신흥 제조 시장으로의 어떤 이 물동량 분산 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국가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이제 주요 메인 사이트들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체적으로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뭔가 숨통이 트여져 있는 상황이고 26년에는 뭐 물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마 금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일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조 공장의 어떤 이동과 함께 미국 내 어떤 전용 물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선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지아 달튼이나 서베너 지역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뭐 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참여하신 부산항만공사 등이 출자를 해서 이렇게 물류 기업들과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 물류센터들을 만들고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조공장의 어떤 이전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거점의 확보죠. 사실은 거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K글로벌 물류영토 확장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 확보 전략을 이제 작년 12월에 해수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5년까지 이렇게 이제 공공이 투자하는 그런 이제 지원 거점을 한 9개 정도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기로 하고 30년까지는 한 40개 그리고 항만 터미널도 10개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재정이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수준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로 보이고 2035년까지 이제 60개까지 확보를 하고 항만도 15개 그리고 글로벌 탑 50에 한 5개 정도 지금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5개까지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단 정부가 이제 이 물류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망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의 시작점부터 사실은 수출의 종착지, 수요처까지의 전체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이제 안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안정적 공급망 확보라는 이런 이제 목표를 두고 추진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수출입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사실은 가장 큰 축이 사실 수출입니다. 근데 우리의 수출 내륙에서의 어떤 수출의 공급망 체계를 보면 수도권에서 만들어서 부산을 통해서 이제 수출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산항은 받아서 내보내는 단순히 그냥 이제 통과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이 물동량에 이제 종속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선사하구의 선사하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선사한테 종속되는 그런 이제 관계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중에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 일대를 제조와 수출의 기본 거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포트 센트릭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제물류진흥구역 또는 이제 저희가 그때 연구할 때 이제 국제물류 특구라는 용어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 국제물류 특구를 개발할 때 컨셉을 전체 이렇게 이제 공항, 항만 뭐 이제 대륙 철도가 연결이 되면 철도역까지를 포함해서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배후단지, 아까 뭐 항만 배후단지나 공항 배후물류단지들이 있을 텐데 이 배후단지가 있고 그 뒤에 바로 붙여서 이렇게 이제 산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만들어서 배후단지를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수출하는 바로 수출하고 수입된 것들이 바로 들어와서 배후단지를 통해서 산업시설 내에서 뭔가 재가공돼서 다시 수출되는 이런 이제 이 일원화된 체계의 어떤 이 국제물류진흥구역 또는 특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물류 특구제도를 공항항만과 관련해서 공항항만 배후단지를 제조 물류 융합 기능을 갖추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이 국제물류 특구의 생산, 제조 기능, 물동량 창출 기능을 좀 부여하자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물류진흥구역이 이제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몇 년 후가 되면 이제 뭔가 구현이 될 텐데 그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컨셉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국제물류진흥구역이지만 사실은 제조시설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여기서 이제 큰 곳에서 만들어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로 이 국제물류진흥구역을 설정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바로 나가는 이런 이제 물량의 경우에는 GDC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을 유치해서 CNA 기능들을 통해서 뭔가 배출하는 그런 이제 역할로서의 이 국제물류진흥구역의 역할들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 운영 개념도는 뭐 이렇게 이제 제조와 물류가 융합이 된 새로운 어떤 컨셉의 우리 국제물류 진흥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이제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수출입 인프라에 대한 개념적인 또는 인프라의 개발과 관련된 컨셉들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제시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부산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배후의 어떤 국제물류 특구 개발을 통해서 뭔가 소재 중간재의 환적 가공 허브 그리고 그다음 제조 가공 물류의 클러스터로서의 클러스터로 육성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했고요. 그다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항공은 사실은 제조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직접 엮이기가 힘들어서 이쪽은 주로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작은 부품들의 어떤 수출입 거점 그다음에 GDC 유치를 통한 어떤 이 유통적 관점에서의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현지 인프라 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지 인프라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베너항에 이제 우리가 공공 거점들을 투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은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한 이 항로가 살아야 사실은 이 서베너항의 역할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갈수기가 자꾸 이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기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이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서베너항의 인프라를 투자해서 거점을 확보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수출입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걸 뚫기 위해서는 사실은 롱비치항의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서부로 연결하는 철도를 이용한 내륙 수송망과의 연계 수송. 그다음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가 멕시코 지역의 이 살라나크루즈 요 항구에서 이 코아찰코아코스 항구 여기까지의 이 내륙철도 요게 이제 뭐 거리가 한 3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환적해서 다시 일로 빼내는 이 우회 경로들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이제
시범 사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우리가 어떤 이 공급망의 한 포인트에 종속이 되게 되면 사실은 공급망 리스크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운송 루트들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의 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플레이어의 육성이 또 하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 내륙에서의 어떤 운송 또는 물류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플레이어들의 육성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물류기업들의 현지화라는 것들은 FDA를 통해서 사실은 FDI를 통해서 직접 진출을 통해서 사실은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케이스가 사실 CJ 대한통운이 18년에 미국의 이제 DSG 로지스틱스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전체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성장도 빠르고, 뭐 작년에 잠깐 안 좋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한 80개 이상의 물류 거점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한 1.3조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자산이 1.3조 원에 매출이 1.2조 원 수준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 M&A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해수부에서 발표한 어떤 지원 자금들이 과연 이제 이 M&A나 이런 쪽으로 얼마나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려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금들이 물류기업의 인수합병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 밀착 서비스를 위해서 조달 생산 판매를 포괄하는 이런 어떤 이제 종합물류 서비스 체계. 지금은 사실은 어떤 뭐 항만 일부 이제 거점을 운영한다든가 그 정도의 수준이지, 이렇게 종합 서비스 체계의 어떤 물류 회사로서의 역할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엔드 투 엔드의 이런 패키지형 공급망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물류기업의 육성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2년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발표드린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디지털 공급망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이제 세부 데이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한번 발표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수출입과 관련된 망 안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정보들을 조금만 연계하면 우리의 어떤 화물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피지컬한 움직임을 다 체킹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물량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에다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데이터들이 오픈이 안 되고, 아까 뭐 회장님하고 중간에 점심 식사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각각의 시스템들이 다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데이터의 폐쇄성, 데이터 운영의 폐쇄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공의 관점에서, 사실은 다 공공망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트들 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루트들이 열리면 충분히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화물들이 움직이는 경로에 대한 체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정호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크리티컬 패스인가라는 부분들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 가시성, 이 네트워크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그 위험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이제 시스템 제안들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런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데이터를 연계하면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 컨셉들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이 플랫폼 기반으로 이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들을 가시성 있게 표현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항만 배후 단지 또는 뭐 공항 배후 물류 단지에서의 부가가치 물류에 대한 부분에서의 규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서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손모율 뭐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면서 공항 배후 단지에서 가공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할 수 없거든요. 항만 배후 단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모두 다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이제 물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하면 AI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AI 기반으로 관리하게 되면 손모율에 대한 관리까지도 전부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실은 가공행위가 일어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관세청이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근데 관세청의 지금 문제는 그 안에서 들어온 것들이 뭔가 다르게 쓰이거나 또는 이 국내로 밀반입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규제를 도입하고 그 규제 때문에 사실은 부가가치 물류 활동들을 제약하는 그런 원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배후 단지 내에서의 이런 어떤 AI 기반의 어떤 데이터 관리 시스템 또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손모율에 대한 관리를 AI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항만 배후 단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물류진흥구역 내에서의 부가가치 물류 활동 또는 가공, 제조 활동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또는 하자라는 부분에서 시스템에 대한 컨셉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